있잖아요. 어떤 장소에 가면, 와, 여기는 진짜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또 어떤 곳은 왠지 모르게 텅 비어 보이고요. 꼭 영원히 있고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장소에 뭐랄까 잊히지 않는 특별한 의미, 그런 깊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자, 그 답을 찾아 떠나볼 곳은 바로 여기, 이야기로 가득한 도쿄대학 캠퍼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옛날 서울대학교 동숭동 캠퍼스가 사실은 이 도쿄대학이랑 구조가 아주 비슷했대요. 병원 위치라던가 연못이라던가 이런 물리적인 배치, 하드웨어가 말이죠. 그런데 겉모습은 비슷해도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 바로 이야기의 깊이는 전혀 달랐다는 평가가 많아요. 대체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딱 하나의 소설이 이 캠퍼스의 풍경, 아니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캠퍼스에 가면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신지지였어요. 마음 심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요. 이 이름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지금은 모두가 이 연못을 산시로 연못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유명한 소설 때문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 소설이 뭐냐? 바로 1908년에 나온 나스메 소세키의 산시로입니다. 내용은 시골 청년 산시로가 도쿄로 대학을 와서 겪는 일종의 성장 소설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이 캠퍼스 연못에서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여인 미네코를 운명처럼 딱 마주치게 되는 거죠. 이 장면, 소설 속에서 미네코가 산시로한테 인사하는 이 묘사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바로 이 한 장면 때문에 문학 속의 상상이 현실 공간에 그냥 딱 새겨져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연못가를 걸으면서 100년도 더 된 이 소설 속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소설이 나온 1908년이라는 시대가 진짜 재밌어요. 정말 모든 게 바뀌던 격변의 시대였거든요.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연애라는 말 있잖아요. 이때는 이게 완전 신조어였어요. 비행기? 에이, 그게 어떻게 하늘을 날아 이러던 시절이었고요. 전보는 거의 지금의 카톡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동시에 모든 게 새로 만들어지던 시대. 그 특유의 혼란스러움과 설렘이 이 소설에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학이 남긴 힘,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건요, 이 연못이 가진 이야기에 딱 한 겹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산시로의 낭만적인 스토리가 이 연못, 이 캠퍼스 전체에 아주 특별한 색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수면을 살짝 걷어내고 그 밑을 들여다보면 과연 거기엔 어떤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산시로의 이야기가 이 연못에 낭만적인 빛을 비췄다면 그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림자 말이에요. 사실 이 캠퍼스는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숨겨진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 제국주의 시절, 이때 도쿄대학 같은 제국대학들은요, 일본 학생들만 다닌 곳이 아니었어요. 제국의 가장 뛰어난 인재를 키운다. 이런 명분 아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도 학생들이 건너와 이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당시 일본 본토에 있던 제국대학들을 졸업한 조선인 유학생이 공식 기록으로만 무려 800명이에요. 800명.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당시 조선 최고의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인 졸업생 전체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럼 이 800명,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면 딱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친일 아니면 항일. 그쵸? 근데요, 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들의 삶의 궤적은 진짜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고 또 복잡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방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돌아가서 학문과 산업의 기초를 세운 국가 건설자가 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선 총독부의 엘리트, 그러니까 특권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국의 지식으로 제국에 맞선다.
면서 독립운동가나 사회주의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중 한 분인 신혜경 여사처럼 시대의 벽을 넘어선 선고자들도 바로 이 졸업생들 중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나 복잡하단 말이죠. 그럼 이 복잡함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어떤 연구자 한 분이 이걸 아주 멋진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역사의 주름이라는 겁니다. 일본어로는 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생이나 역사가 그냥 쫙 펴진 종이처럼 평평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복잡하게 접힌 여러 겹의 주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름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펴서 들여다봐야만 비로소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가 산시로 연못의 그 문학적인 낭만을 의미하는 것과 한때 이 똑같은 연못가를 걸었던 조선인 유학생들의 그 복잡했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라는 거죠. 둘 다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모습 너머의 그 깊이를 보려는 공감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친일파, 독립운동가 이런 식의 평평한 이데올로기 잣대로 역사를 그냥 툭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딱지 너머에 있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진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는요, 그냥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욕망과 신념을 끌어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 아닐까요?